레닌그라드, 가운데는 모스크바, 저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공격을 했습니다. 주공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 거죠. 벌써 전쟁 시작되는 한 4개월 만에 소련군 항복하고 죽고 하는 게 400만이 있습니다. 400만. 키예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점령되니까 소련군 50만 명이 포로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세계가 전부 소련은 끝났다. 소련은 겨울이 아니라 가을 이전에 끝난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특히 주목한 게 일본이죠. 일본은 그때 미국하고 이 중일 전쟁 때문에 사이가 나빠서 미국으로부터 석유 봉쇄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은 주로 미국 회사로부터 석유를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석유 검수 조치를 딱 취하니까 이게 기름 재고량이 부족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미국이 빨리 중국에서 철수하라, 철군하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독일이 소련으로 쳐들어가는데 곧 소련을 무너뜨릴 것 같아요. 이래서 이건 독일 천하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는 미국하고 한판 붙자 해가지고 진주만 공격을 결심한 것입니다. 독일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언제부터냐. 가을부터 소련에서 원래 우기가 시작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그 넓은 벌판에 비가 오니까 완전히 늪이 되어버렸습니다. 탱크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군은 탱크, 장갑차 하는 이 기계화 부대가 항상 선봉했었는데 이 바퀴가 좀 걸리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진군 속도가 늦어졌어요. 그러다가 11월에 들어서니까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1941년 또 겨울은 무지하게 추웠어요. 갑자기 또 얼음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탱크는 잘 굴러갈 것 같은데 너무 추우니까 기름이 얼어버리고 고장이 나고 해가지고 또 겨울에 들어갈 필요 없이 가을에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겨울 작전에 대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한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독일군이 고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소련의 저항이 아주 심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독일 육군의 저항을 해가지고 제대로 싸운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막강하다는 불란서 군대도 6개월 안에 다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소련군의 저항이 아주 완고하게 진행되었어요. 소련은 그 직전에 독소전쟁 직전에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이 시베리아 쪽에 있던 만주 쪽에 있던 부대를 상당 부분 빼가지고 독일과의 싸우는데 투입할 수가 있었어요. 이 군대가 도착을 하면서부터 저항이 아주 거셌는데 11월 말 되면 독일군의 선봉부대가 이 모스크바 근교까지 도착해요. 저 멀리 모스크바 그 크렘린 궁전의 첨탑이 보일 정도로 한 30km까지 11월 말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틀러가 조금 실수를 해요. 장군들은 모스크바 점령을 최우선 과제로 하자고 그랬고 히틀러는 모스크바 점령보다는 남부 유전지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대를 모스크바 치는 부대를 잠시 빼가지고 다른 데 꽂았다가 다시 오는 바람에 모스크바 공략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2달 늦게 했기 때문에 겨울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겨울 전쟁을 하면은 소련 군대가 잘하죠. 소련은 겨울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스키 부대도 있고 방한복도 있고 이 겨울 전쟁을 잘하는 군대가 핀란드 군대였습니다. 핀란드 군대는 그 전에 소련군과 싸워서
병력은 10대 1밖에 안 되는데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아주 잘 싸웠던 적이 있어요. 이 독일 군대가 이 소련 군대하고 이제 겨울 전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2월부터 소련군이 모스크바 전선에서 반격을 합니다. 이제는 독일군이 후퇴를 해요. 그때 소련군의 반격을 지휘했던 장군이 주코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코프, 나중에 저는 국방장관 되고 2차 세계대전의 소련을 대표하는 전쟁 영웅이죠. 전쟁 영웅. 프루시오프 밑에서 국방장관 하다가 프루시오프한테 숙청되었습니다. 숙청됐다 해가지고 뭐 죽은 것은 아니고 회고록 쓰고 제명대로 살았어요. 이 주코프에서 반격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2차 세계대전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독일군이 후퇴를 시작합니다. 후퇴를 할 때 장군들은 일단 전략상 물러가지고 방어선을 치자고 했는데 히틀러는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후퇴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도 지는 데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등장한 소련 무기가 T-34라는 전차입니다. T-34, 전쟁기념관에 가면 T-34 전차 있죠. 6.25 때 쳐들어온 북한 전차가 T-34 전차입니다. 이 T-34 전차는 어떤 전차냐? 가벼워요. 그리고 만들기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대신 고장이 잘 안 나요. 고장. 다량으로 만들 수 있는 전차입니다. 다량으로. 2차 세계대전 때 등장한 모든 무기 중에서 최고의 무기를 T-34 전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도 오랫동안 쓰였어요. T-34 전차에다가 카츄샤포를 소련이 만들었죠. 카츄샤. 한 번 쏘면은 막 불꽃놀이 하듯이 여러 수십 발이 날아가는 소위 장사정포, 다연장 로켓포죠. 그것을 배치를 하면서 소련이 반격을 하다가 한 100km 정도 반격을 하다가 거기서 교착이 돼요. 더 이상 겨울이니까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 선에서 멈추는 사이에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으로 공습을 해가지고 진주만을 습격을 해가지고 일본, 미국이 전쟁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독일이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드디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완전히 이 전쟁 판도가 달라져 버렸죠. 처칠은 고립무원으로 있다가 독일이 소련을 치는 걸 보고 안심을 했습니다. 아, 이제 영국이 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이 소련하고 싸우는 사이에 영국은 비교적 손이 자유롭게 된다. 그 다음에 미국이 참전한 걸 보고는 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시에 최대 강국인 소련과 미국이 같은 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같은 편이 되면은 독일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소련과 미국을 적으로 해가지고 거의 독일 혼자서 그 뒤에 한 4년 동안 버텼다는 것만 해도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독일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거의 독일이라는 나라 하나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이라는 나라의 엄청난 파괴력, 그 민족성,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이때부터 소련을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무기, 트럭, 뭐 이런 것을 거의 무제한으로 소련을 지원하게 되면서 물량면에서 소련이 독일을 압도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1942년으로 넘어갔습니다. 42년에 여름이 오니까 이제 히틀러가 다시 공세를 취합니다. 소련 전선에서. 목표는 어디냐? 코카사스 유전 지역. 그 유전, 요새 그 나라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뭐 같은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바쿠. 유명한 유전지대죠.
그 유전지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쪽을 노리는 이제 공세를 펴게 되는데, 이때 히틀러의 눈에 한 도시 이름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게 어느 도시냐?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있는 도시.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라는 공업 도시가 눈에 딱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도시 점령에 집착을 하게 됐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이름이 있다. 스탈린그라드. 또 여기가 중공업 도시고, 무기도 많이 만들어낸다. 또 교통 요지에 있습니다. 볼가강 하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점령을 하면은 모스크바 점령하는 것 이상의 심리적, 경제적, 전략적 효과를 얻겠구나 해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던 부대가 한쪽은 스탈린그라드를 공략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데, 스탈린도 가만히 보니까 이 스탈린그라드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또 자기 병력을 집중하게 되면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1942년 8월 말부터. 그래서 서로 스탈린그라드에 양쪽 독재자가 판돈을 세게 거는 거예요. 여기가 결전장이 됐어요. 결전장. 그래서 독일군이 결국은 11월쯤 되면 스탈린그라드의 한 90%를 점령을 합니다. 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하는 데는 시가전이 필요로 했어요. 건물 하나하나마다 전쟁을 해야, 전투를 해야 점령할 수 있어요. 또 이 시가전에서는 소련 군대가 아주 잘 싸웠어요. 그래서 1942년 11월이 되면은 스탈린그라드는 사실은 독일 차지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함정이었어요. 함정. 거기에 있던 병력이 나중에는 소련군한테 역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스탈린그라드라는 함정을 파가지고 거기에 독일 군대 수십만 명이 거기에 묶이도록 해놓고, 그 사이에 소련은 그 부대를 이렇게 둘러싸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1942년 말에 포위에 성공을 합니다. 거기 포위된 부대가 한 30만 명이었어요. 30만.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파울루스라는 대장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그 사람을 원수로 승격시켜주고 끝까지 거기서 지키라고 합니다. 그 대신 보급은 우리가 비행기를 해주겠다. 또 괴링, 그 공군 사령관이 괴링한테 물으니까 보급 자신 있다고 했어요. 자신 있게 보급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거기서 싸워서 거기서 나중에 자력으로 탈출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았어요. 공중보급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0만 명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한 2달 동안 하는 사이에 소련군의 포위망이 좁혀 들어와가지고 결국 1943년 1월 말에 독일군이 다 항복을 했습니다. 10만 명, 그때 살아남은 10만 명이 항복을 합니다. 다 포로가 됐는데 그 10만 명 중에서 포로가 된 독일군 10만 명 중에서 전쟁 후에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이 5천 명이었습니다. 9만 5천 명은 죽었어요. 얼어 죽든지 뭐 굶어 죽든지 양쪽이 다 포로에 대해서 저 독일군이나 영국군이나 불란서 군대처럼 그 뭐 제네바 협정 준수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서로 뭐 죽이고 스탈린 아들도 독일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독일이 그걸 가지고 흥정을 하려고 했어요. 스탈린이 딱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스탈린 아들도 죽었어요. 스탈린그라드는 2차 세계대전 전체 전쟁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죠.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이 참패함으로써 완전히 전세가 그때부터 바뀝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스탈린그라드는 그 말과 함께 세계 전사에서 결전장으로 아주 유명한
전투가 됐습니다. 스탈린그라드 때 활약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후르쇼프. 후르쇼프는 거기서 뭘 했느냐 하면은 장교는 아니지만은 항상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을 할 때 전쟁 지도와 그 나머지 심리전이라든지 민간인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은 정치위원이 따라갑니다. 후르쇼프가 정치위원으로서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 거기서 스탈린의 아주 신뢰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3년으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독일이 공세를 한 번 더 합니다.